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평양선언 비준 절차를 두고 왜 논란을 벌이는지 따져봅니다. LH에서도 임직원 가족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일부가 근무 태만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제2자유로에서 25분간 역주행을 한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역주행을 막기 위해 이곳에 차단벽을 설치했지만 이 씨는 다시 일산 방향으로 20분가량을 더 도주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 달 2,100선마저 붕괴되며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가 언론인 카슈쿠지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대역까지 준비한 사실이 CNN 방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사우디 요원이 왕세자실과 4차례 통화한 보도도 나오면서 왕세자 배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주하이, 마카오로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주하오 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총 길이 55km로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올 들어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뒤이어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문제는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즉 국회 동의는 필요치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이른바 국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 비준안을 의결 제가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부터 제각까지 2-3일 걸리지만 문 대통령은 하루에 끝냈습니다. 평양선언 비준은 관보의 게재 즉시 남북 군사합의서는 북한과 비준 문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어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지 원칙이나 방향, 선언적 합의에 대해선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선언은 독자적 성격도 있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선언 비준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정치권이 또 격렬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핵심은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 성격의 합의서 비준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공방은 김보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평양선언은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양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 절차로 비준되지 않았는데 이행 조약인 평양선언을 먼저 비준하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옛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입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절차를 떠나 남북 군사합의 비준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키고 특히 나는 그 어떤 정찰 기능을 못하게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방에 눈을 뽑아버렸다 할 정도의 그런 그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근거법 없이 부수 법안이 통과된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민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치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어렵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동원 기자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어떤 경우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네, 국회 비준은 법령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먼저 헌법에 대한 비준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이 남북 관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나 입법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남북 합의서의 경우 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겠군요. 그런데 정부는 왜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는요. 이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명시한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크고 이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별도의 국회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도 판단 기준인데요. 이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이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말도 듣고 보니까 뭐 일리가 없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야당은 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의 경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판문점 선언의 하위 합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군사 합의서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시초소인 GP 철수에도 막대한 철거 비용이 드는 등 국가 재정 손실이 따른다는 겁니다. 뭐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그동안 평양선언도 국회 동의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바뀐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 지난 1일이었죠.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국회가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밀어붙인 것은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국회에서 여전히 논란인데 또 다른 정쟁거리를 이 국회에 제공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양선언이라든지 남북 군사합의서의 전제가 되는 판문점 선언이 지금 국회에 가 있죠. 이 비준 동의 받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관련 뉴스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고용세습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과 지방정부 산하기관 737곳의 임직원 42만 명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고용세습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또 처음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근무 태만 사실이 있는 노조원들까지 아무 문제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먼저 LH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LH가 자유한국당 박덕흠 민경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임직원 임모 씨의 아들은 2016년 3월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지난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고모 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3월 입사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입사 때는 가족 등록 정보만 살펴본 결과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전환 사례가 7건 확인된 겁니다. 입사할 때 가족 등록을 하는데요. 그걸 등록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친인척의 정규직 전환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 확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친인척 정보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족만 확인한 게 이렇게 된 건가요? 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들이요. 정부 이제 지침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가 직원들을 강제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내라말라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전체 정규직 전환자 1,35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인 LH에서도 고용 세습이 속속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인척까지 모두 조사를 실시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LH는 필기와 직업기초능력평가, 면접까지 정규직 신입공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계약직 직원 1,285명 가운데 16명은 야간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공사 직원의 근무 테마는 보통 직장의 경우와 달리 열차 운행의 안전, 즉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으로 일하던 연모 씨는 작년 1월 야간 근무 시간에 열차 안전운행 점검을 하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보안관 5명도 근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를 막는 게 업무라서 심야와 새벽 시간대 순찰이 필수지만 잠을 잤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1285명이 3월 1일날 전환이 되기 전에 새로 우리 공사에 입사하는 형태로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전에 징계라든지 있었겠지만 전환이 되면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무기계약직 직원 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부터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실을 감사한다는 의혹도 있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3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서 음주 등 근무 태만 등으로 적발된 직원은 모두 100명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이렇게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민주노총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확대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서 채용 비리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적폐를 뿌리 뽑으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지난 6월 10만 명이 모여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노동투쟁을 선언한 민노총. 또다시 다음 달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민노총은 이에 앞서 오는 25일 서울 사무실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고 27일 청와대 사랑치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와 총파업 수도권 결의대회를 엽니다. 민노총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비정규직 확대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서 생긴 결과라며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08명이 정규직 친인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 외에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떤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세습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으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맥이나 혈연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취직할 수 있으면 저희 같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불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 요즘 주식시장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고 코스피는 장중 한때 지수 2100선이 무너지면서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호재는 없고 악재만 부각되는 우리 경제 상황을 국내외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보도에 장동욱 기자입니다. 주식 시황판이 시퍼렇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57% 급락한 2106.1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심리적 지지선이 2100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2100선이 무너진 건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3.38% 떨어져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외국인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하락장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팔아 5일 연속 매도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멘트를 내놓은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위험 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셀트리온 지분을 대량 처분하기로 하면서 오늘 주요 바이오주가 6% 넘게 조정을 받은 영향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며 원달러 환율은 9원 20전 오른 1137.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부진한 아시아 시장 등의 악재로 불확실한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장도웅입니다.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도매 물가를 의미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5년여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쯤이면 소비자 물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말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듯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도매시장. 과일 가게 좌판이 온통 사과뿐입니다. 함께 팔던 토마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양이 없어요, 양이. 10kg에 뭐 4, 5만 원대 하기 때문에 워낙 비싸니까. 이 채소 가게엔 상추가 사라졌습니다. 품귀 현상에 금출한 말까지 나옵니다. 폭염 때문에 딴 채소보다 덜 들어오고 좀 비싸. 도매 가격을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105.78을 기록했습니다. 5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폭염과 태풍의 영향으로 농림수산품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 제품 가격도 들썩입니다. 휘발유 값은 16주 연속 상승하며 리터당 1,70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이렇게 리터당 2,000원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두 달 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체감 물가가 급등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감 물가가 특히 올라 있는 상태여서요.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일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어제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은 숨진 여성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 49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체포 당시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쌓인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딸이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라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 수 없었고 이혼한 뒤 4년 동안 협박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가정사도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세 자매 가운데 한 명이 올린 글로 파악됐다며 아버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차례 소환 조사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 첫 소환 당시 재임 시절 일로 인해 사법부 혼란을 초래한 점은 사과했지만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네 차례 소환 조사 내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외에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2인자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겠지만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밝게만 보지 않는 분석이 많습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에서 법원이 부당한 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임 전 차장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최대 기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둘러싸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 수석이 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공개 비판하자 부장판사는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직후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조직공유형 비판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 비난했습니다. 조 수석은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거론하며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웬만한 판결문과 맞먹는 47쪽짜리 자료집까지 첨부한 글을 통해 조 수석이 가담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더 이상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정 법관에게 사표 제출을 협박하고 있다며 업무 시간 중에 자신의 저서 일부분을 사진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할 만큼 여유 있는 보직인지 한심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조 수석의 가벼운 처신을 비판하면서도 수사 국면을 감안해 양쪽 다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법 부장판사 간 온라인 설전에 사법부 내용만 깊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승원입니다. 오늘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공모 핵심 회원 도무 변호사가 인사청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드루킹에게 토사구팽 당했다. 지방선거를 돕지 말자는 문건을 보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첫 공판에 나선 특검팀은 범행 동기부터 집중 공략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내부 자료와 문건 등 정치권에 접근한 배경을 입증할 증거물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직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텍스트 형식의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과 만나 인사청탁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번 송인배 비서관에게 알아보겠다고 한 건 뭐냐고 하니까 무척 당황하더라는 내용을 전했고 이에 도 변호사는 저희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거추장스러워해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도 변호사는 답신을 통해 지방선거 작업을 안 하겠다는 것을 김경수에 통보하자며 구체적인 압박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댓글 조작 자체가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어했습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직접 재판에 출석할 김 지사와 특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한 대중 목욕탕에서 탕 안에 있던 노인 2명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목욕탕은 어제 전기 모터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감전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119 구급 대원들이 들것에 노인을 싣고 목욕탕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남 의령의 한 목욕탕에서 73살 오 모 씨와 69살 김 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분이 하면서 쓰러지더라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 전기가 오더라고.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오 씨는 냉탕에서, 김 씨는 온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욕탕에는 10여 명이 있었지만 탕 안에 있던 오 씨와 김 씨만 쓰러졌습니다. 이 목욕탕은 어제 지하에 있는 전기 모터를 수리했습니다. 모터의 출력을 조정해 수압을 높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와 김 씨가 감전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합 작업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지금 전기 누전이 아닌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욕탕 주인과 전기 공사업자를 불러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감식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어젯밤 제2자유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경찰이 25분 동안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 앞쪽에서 불빛이 다가옵니다. 불빛이 점점 커지더니 역주행 자동차가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놀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킨텍스 3교야. 여기 제2자유로인데요. 어젯밤 11시 15분쯤 제2자유로에서 43살 이모 씨가 파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역주행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긴 했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경찰이 역주행을 막기 위해 이곳에 차단벽을 설치했지만 이 씨는 다시 일산 방향을 차를 돌려 20분가량을 도망갔습니다. 경찰 찾았을 이 씨를 추격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이 설치한 차단선 3곳을 피하며 고양시 내 13km를 질주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씨는 14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이 씨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른바 알몸남 사태가 발생한 동덕여대가 다음 주부터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남성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이 이 대학뿐만은 아닙니다. 캠퍼스 담장을 허물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알몸남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던 동덕여대. 다음 주부터 학교 정문에서 방문객의 신원과 목적을 묻고 음식 배달도 통제합니다. 남자 교직원이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 사각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게 좀 되게 안타깝고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나. 건물마다 신분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 학생증을 찍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150대였던 CCTV는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방문객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 캠퍼스 폴리스가 즉각 출동도 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연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데 이제 그걸 슬기롭게 극복해서 이제 그 의심쩍은 사람들을 갖다가 식별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다른 여대는 이미 이상한 남성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무전기를 차고 정문 앞에서 일일이 방문 목적을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지금 5시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라 이제 이용 못하세요. 이 학교에선 해가 진 이후 이렇게 신원이나 방문 목적이 확인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은 얼마 전 샤워실과 탈의실에 50여 개의 무인 경비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대 캠퍼스 개방 문화가 알몸남 파문 등으로 인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KBS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KBS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KBS 측의 강한 반발로 실제 압수수색을 하진 못했습니다. 보도에 성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KBS 연구동입니다. KBS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사무실에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2시간 만에 모두 철수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개인 압수수색 자료나 그런 거를 선별해서 출력 압수해야 되는데 협조가 어렵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진미위 사무실 외에 본관 메인 서버와 대전의 백업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KBS 공영노조의 고발에 따른 겁니다. 공영노조는 진미위 측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각종 성명서와 영화 인천 상륙작전 홍보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의 이메일을 불법 사찰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진미위는 지난 6월 KBS가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기구로 전 경영진의 방송 공정성 훼손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위장 전입과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탈세 같은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살짜리 손자의 2천만 원짜리 통장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살배기 손자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만 2살짜리 손주 있죠. 지금 정기예금 1,880만 원이 들어있던데 주택 청약도 매월 6만 원씩 들고. 뭐 차비 같은 걸 주면 그런 걸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차비를 2천만 원씩 가까이 이렇게 줘요. 논란이 되자 여당 의원이 해명의 기회를 줍니다. 친지들이 준 돌 축하금, 또 생일 때 들어온 돈, 이런저런 축하 행사에서 받은 돈,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2,200만 원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강남 파락군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은 사과했습니다. 그때로서는 아들만 생각했을 뿐이고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다운 계약서는 사실은 직거래는 대개 우리 처가 그 중개업소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차남의 증여세 탈세 의혹은 장관에 지명된 뒤 곧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첫 실무회담인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시장은 화기애애했는데 회담을 마치며 북측은 기대를 갖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경제협력 분과 회담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던 남북 산림협력회담은 민족이 바라는 기대에 맞게 상응하는 높이에서 토론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잔뜩 굳은 얼굴로 끝났습니다. 이미 공동 보도문까지 합의한 상태였지만 헤어질 때도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북남 산림협력 분과 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산림협력은 대북 제재 예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대규모 장비 반입 등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재에 걸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서 공동 합의문에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단계적 추진, 계속 협의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이 열린 사실을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짜리 복권 추첨이 앞으로 14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복권인데 미국 현지 지인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 복권을 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저는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미국의 복권 광풍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 달 이자가 22억 원씩 들어옵니다.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의 당첨 예상률 1조 8천억 원을 탔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규모입니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 기준으로 보면 단숨에 전 세계 1,400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동빈 롯데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이길 수 있네요.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대 금액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24차례 연속으로 1등이 나오지 않아 2016년 또 다른 미국 복권인 파워볼이 세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파워볼도 난립니다. Get ready, everybody. This is Powerball. 이번 파워볼 당첨 예상금은 7,110억 원. 둘을 합치면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Fill my bathtub with cash. Where I'm living at, I would say adios. 한 장에 단돈 $2. 당첨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23일 밤 11시 추첨을 하는데 70개 숫자 중 5개, 여기에 25개 숫자 중 추가로 1개만 더 맞추면 됩니다. You can win the grand prize by matching your 5 numbers and the Mega Ball number to the 6 numbers drawn. 혹시 우리도 살 수 있을까? 당첨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현지 지인이나 구매 대행을 통해 살 수 있다는 소식에 하루 종일 구매 대행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을 정도입니다. 다만 복권을 우편 등을 통해 미국 밖으로 반출하면 무효가 돼 복권을 실제 받을 수는 없어 믿을 만한 대행사나 지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30%, 한국에서 또 42% 세금을 떼가지만 세금을 다 내고도 당첨 액수가 7천억 원 정도 남는 장사입니다. 여기 앞에 빌딩들 많잖아요. 그 정도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첨 확률은 3억 200만 분의 1. 차라리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6배나 더 높습니다. We're probably more likely to get hit by lightning than winning it, but if you don't play, you can't win either. 돈을 놓고 돈을 먹는 도박의 일종인 복권. 다만 사람들은 국가가 인정한 속임수 없는 도박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복권이라는 기회가 아니면은 목돈이 생길 기회가 없으니까. 세상이 답답할수록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꿀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앞으로는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15년의 건설 기간에 무려 22조 원이 투입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강주아오 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총 길이 55km, 준비 6년, 공사기간 9년, 총기간 15년, 세계 7대 기적, 공사비용 22조 원. 홍콩과 마카오, 중국 주하이를 잇는 강주아오 대교가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바다 위 교량 길이만 22.9km, 6.7km 구간은 해저 터널로 설계해 수십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과 화물선이 오갈 수 있습니다. 4시간이 걸렸던 홍콩과 주하이 이동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키면서 중국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포괄하는 메가 경제권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광둥성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대항하는 첨단 산업기지로 키우기 위해 강주아오 대교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我宣布港珠澳大桥正式开通. 시진핑 주석은 개통식 참석에 이어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본떠 중국 광둥성 일대를 돌며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달래고 개혁 개방 의지를 천명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주아오 대교 개통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사우디 왕실을 비판해온 언론인 카시쿠지 죽음에 대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또 사우디 정부가 카슈그지의 죽음을 숨기려고 대역까지 내세웠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카슈크지는 사우디에서 파견와 사전 답사까지 한 암살조에 의해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카슈크지는 영사관에 들어간 뒤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우디 정부가 살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olayısıyla bunun bu 15+3 kişi 18 tutuklunun yargılanmasının İstanbul'da yapılması teklifimdir. CNN은 사우디 정부가 카슈크지 살해 용의자 중 한 명인 사우디 정보요원을 대역으로 동원해 사우디 총영사관 뒷문으로 나오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ame clothes, same glasses and beard, similar age and physique, everything except the shoes. 이 밖에도 사건 이후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과 이스탄불의 한 지하주차장에 사우디 영사관 소유의 버려진 차량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지나 헤스펠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현지 시간 22일 카슈크지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터키로 급파됐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각국의 지도자들도 카슈크지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끔찍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왕세자 배후 의혹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Türkiye olarak bu meselenin sonuna kadar takipçisi olacak, kendi hukukumuz ve uluslararası hukukun gereği neyse onun yerine getirilmesini sağlayacak. 사우디 왕실을 향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직설 발언에 더해 국제사회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카슈크지 피살 사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Drittens stimme ich all denen zu, die sagen, gerade was auch die sowieso schon limitierten, aber was Rüstungsexporte anbelangt, kann das nicht stattfinden in dem Zustand, in dem wir im Augenblick sind. But I will say frankly to the House that the claim that Mr. Khashoggi died in a fight does not amount to a credible explanation. 사우디 정부는 왕세자와 무관한 우발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Who did this outside the scope of their authority. There obviously was a tremendous mistake. 하지만 터키 매체는 용의자인 사우디 요원 마헤르 압두라지즈 무트레브가 왕세자실 책임자와 사건 당일 4차례 통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무함마드 왕세자가 다른 나라 민형사 법정에 설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어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뒤집기에 나선 한화와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만 남은 넥센이 지금 이 시각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포츠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임환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선취점은 한화의 몫이었습니다. 1회 선두타자 정근우가 넥센 선발 이승호의 초구를 밀어쳐 2루타를 때려냈고 볼넷 2개로 만든 1사 만루에서 이성열의 희생플라이로 먼저 1점을 뽑았습니다. 넥센은 3회 반격에 나섰습니다. 임병욱의 볼넷으로 맞은 무사 1루에서 한화 선발 박주홍의 1루 견제가 뒤로 빠져 3루까지 내달렸고 김재현의 재치 있는 기습 번트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한화의 집중력도 빛났습니다. 4회 초 이성열과 하주석의 연속 안타에 이어 김혜성의 유격수 땅볼로 다시 2대1 앞서 나갔습니다. 무안타로 묶였던 넥센은 4회 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김규민이 1사 만루에서 중견수 앞으로 흐르는 2타점 적시타를 날려 3대2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잘 던지던 박주홍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후 경기는 양팀 두 번째 투수의 호투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화 김민우는 5회 2사 2루에서 박병호를 삼진으로 잡고 위기 관리 능력을 뽐냈습니다. 넥센도 두 번째 투수 안우진이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앞세워 한화 방망이를 잠재웠습니다. 8회 현재 넥센이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넥센은 오는 27일부터 2위 SK와 플레이오프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TV조선은 지난 18일 정규직 약속받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민노총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기업의 심벌 마크입니다. 두 영문자 사이에 이 점 하나를 찍어서 자세히 보면 사람이 웃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기와로는 처음 보물 지정이 예고된 바로 이 얼굴무늬 수박새를 본떴다고 하죠. 살구씨처럼 서글서글한 눈매, 수줍은 듯 살짝 올라간 입꼬리, 얼굴 가득 잔잔하게 흐르는 미소, 보는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녹아내리는 천년 신라의 미소입니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마의 삼존상도 꾸밈없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이 두 미소는 우리 민족의 핏줄을 타고 내려오는 평화의 DNA를 상징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분노마저 웃음으로 털어버리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도 곱던 미소가 요즘 사람들 얼굴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발끈, 왈칵, 욱하고 화를 터뜨리기 일쑤죠. 층간소음이 살인 사건으로 번지고 보복 운전을 하고 갑질을 하고 공공시설, 심지어 문화재에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엄벌하라는 국민청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젊은 생명을 잔인하게 끊어버리고 심신미약 핑계를 댄 데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우발적인 분노 범죄가 지난해 살인 미수를 포함한 살인 사건의 44%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앞뒤 안 가리는 행동을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만 질병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과잉 보호, 소통 부족, 성적과 외모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자극적인 게임이 부추기는 행태여서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개인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 어느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도록 가르치는 가정과 학교의 심성교육이 절실합니다. 분노의 불, 즉 화는 재앙의 화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10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분노사회였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인 오늘 서울에는 낮에 비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곳곳에 요란한 비가 지났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단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내륙 산간 지역은 15도 이상 벌어지는데요. 아침과 밤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차가운 바람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죠.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전주, 광주, 대구 곳곳이 8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 맑고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곳곳이 보통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비가 또 한 차례 지난 뒤에는 낮 최고 기온이 15도 이하로 크게 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